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양자정보학회 키아라는 동아리를 처음으로 창립을 했던 임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오늘 강의들 중에 가장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연을 해보려고 했고요. 이번 강의의 제목은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Quantum Computing,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현재와 미래,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보완이 됐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또 현재 양자 컴퓨터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강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혹시 들어본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뒤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오시길 권하고요. 하지만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양자 컴퓨팅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리고 키아를 만들고 제 주요 관심 분야는 이제 FTQC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뒤에 제가 FTQC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먼저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할 때 좀 참고를 많이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칼텍의 존 프레스킬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 존 프레스킬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IBM에서 이제 키스킷 폴페스트라는 걸 여름방학마다 여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제 특별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 강연 내용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프레스킬 교수님이 이제 아카이브에 올린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양자 컴퓨팅 후 40년이라는 아티클도 좀 참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양자 우위, 퀀텀 어드밴티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저명한 교수님들이 쓴 아티클이 있는데 이것도 좀 참조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요즘에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테크 분야의 주목으로 인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말 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 건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물리를 공부해봤다면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인만이라는 이제 이론 물리학자가 이제 양자적인 문제를 분리를 했는데요. 여기 파인만 이분은 이제 이론 물리학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어떤 양자적인 현상을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양자적으로 현상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전 컴퓨터로는 우리가 양자적인 계산을 해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자적인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자 현상을 활용한 하드웨어가 나타난다면 어떨까라고 이런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양자 현상이 왜 계산하기 어려운지를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보자면, 양자 현상 중에 이제 스페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스핀이라는 거는 상태가 업 아니면 다운, 이렇게 딱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스핀이 업인 상태로 모든 이제 양자를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스핀이 업 아니면 다운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상태가 가능한 상태가 이에 10제곱까지가 있겠죠. 1023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양자가 100개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100제곱, 그러니까 1024에 또 10제곱해서 거의 10의 30제곱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이제 가지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지수를 계산을 해내는 거는 고전 컴퓨터로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만이 이런 양자 컴퓨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뭐 유리만이라든지 아니면 파워 베니노프라든지 이런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도이치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도이치란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고점보다 위에 있는 양자 알고리즘이 있다는 걸 처음 보였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것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점 컴퓨터로는 2의 n제곱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는 딱 한 번만 측정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고 또 알고리즘을 창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메쉬 바지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퀀텀 컴플렉시티 티오리라는 걸 이제 이에 대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제 컴플렉시티 티오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컴플렉시티 티오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컴플렉시티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연산 횟수를 컴플렉시티 복잡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나 아니면 좀 데이터 구조 같은 걸 배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렬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n개의 사람들을 뭐 키순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은 몇 번 연산을 해서 이 사람들을 키순으로 딱 정확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정렬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n 제곱번을 이제 연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잘 짜면 n 로그 n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횟수가 정해지게 되고, 이런 걸 이제 복잡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복잡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하드웨어가 좋은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잡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로는 한 번이면 될 거를 이제 고정 컴퓨터로 2의 n제곱번의 복잡도로 실행을 한다면 양자 우위가 실제로 있는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복잡도로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되면은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터는 왜 관심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들이나 쓰는 이런 컴퓨터 같은데 왜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열광을 하고 또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됐고 또 투자가 경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 대표적인 이제 현상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암호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암호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칭키 암호화라는 게 있고 공개키 암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칭키 암호화라는 이거는 이제 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보를 송신하는 사람과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대칭키 암호화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이제 서로 똑같은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암호화를 할 수 있고 또 복호화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대칭키 암호화는 이제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아직 어렵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통신을 할 때마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키를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키를 나눠 가질 때 쓰는 방법이 공개키 암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키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의 공개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각 개인마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풀 수 있는 그 해독 키는 나만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이걸 공개키 암호화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대칭키 암호화를 할 때 대칭키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현재 이렇게 두 가지 암호화 방식이 통신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이제 RSA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있는 세 분의 컴퓨터 공학자분들이 이제 암호화학자들이 고안을 해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공개키라는 게 라지 M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커다란 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표준화된 암호화 알고리즘은 RSA 256이라고 해서 256큐비트, 그러니까 2의 256제곱짜리 엄청나게 큰 수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불가능하겠죠. 슈퍼컴퓨터를 걸려도 몇십만 년이 걸린다고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이제 암호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왜 RSA 알고리즘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여러분들의 통신에 모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웹서핑을 할 때 뭐 HTTPS는 붙죠. 그게 암호화 프로토콜이라는 뜻인데, 이런 거에 다 RSA 알고리즘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이제 비밀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이 모두 이런 RSA 방식으로 암호화가 돼서 통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RSA 알고리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지 n이라는 수술을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PQ를 내가 분해를 해낼 수가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암호를 복구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심각한 이제 암호 체계의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보안에 RSA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것 중 하나가 암호화폐입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블록체인으로 어떤 그 암호화폐가 저장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이제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긴 하는데 그 암호화폐 지갑은 확실히 이제 타원곡선 암호라는 걸로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타원곡선도 양자 컴퓨터로 풀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RSA나 그 ECC, 그러니까 타원곡선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양자 하드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아직까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전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듯이 이제 이 피터 쇼어라는 분이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RSA나 ECC를 양자 컴퓨터로 풀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목이 되면서 이게 양자 컴퓨터가 이론 물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문제들도 풀 수가 있구나 하게 되면서 다들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쇼 아저씨가 자기가 어떻게 그 양자 알고리즘을 발견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회고를 뭐 일기장 같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늘려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또 과학 혹은 산업에서 양자 컴퓨터가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활용 분야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양자 컴퓨터로 풀 때 쉬워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로 풀어서 어려우면은 사실은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풀기 힘든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클래시컬리 하드, 그러니까 기존의 고전 컴퓨터로 풀었을 때 어렵다. 이 고전 컴퓨터로 풀었을 때 어렵다는 거는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풀어내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RSA 암호도 그런 방식입니다. 그 엄청나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면서 또 유스풀, 이제 유용해야겠죠. 이제 뭐 내가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실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문제라면은 사실 양자 컴퓨터 왜 써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도이치 아저씨가 제안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도 이에 엔제오계 연산을 한 번으로 줄이긴 했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쇼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게 진짜로 소인수 분해도 빨리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 이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기에 속한가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퀀텀 컴플렉시티 티오리라고 해가지고 뭐 클래시컬하게 쉬운 문제, 퀀텀하게 어려운 문제, 또 퀀텀하게 쉬우면서 클래시컬하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컴플렉시티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게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쓰이기 좋은 분야가 이제 이분이 이론 물리학자라 가지고 이론 물리학적인 좀 그 활용 분야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말하는 이제 그 입자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분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든지 초전도체, 블랙홀, 그리고 초기 우주론 같은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이제 양자 컴퓨터로 푼다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그런 분야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금 이제 말해드렸던 문제들은 이
양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에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고전적인가 퀀텀한가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수를 이제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클래시컬한 문제에 속합니다. 고전적인 문제에 속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어떤 양자 상태를 계산한다. 그건 애초에 우리가 뭔가 상태를 양자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퀀텀한 데이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오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고전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퀀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알고리즘하고 퀀텀한 알고리즘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C라고 하는 거는 클래시컬한 문제를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으로 푸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정렬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고전적인 문제이지만 고전 컴퓨터로 풀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CC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CQ 같은 거는 데이터가 클래시컬한데 퀀텀 컴퓨터로 풀게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그 쇼 알고리즘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인데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CQ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QC 이거는 퀀텀한 문제를 클래시컬 알고리즘으로 푸는 거. 예를 들어서 분자화학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 뭐 제약회사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화학 소재 같은 거를 다룰 때 이제 퀀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 양자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전 세계 대부분 슈퍼컴퓨터들의 리소스가 쓰였어요. 이제는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훨씬 연산력의 AI가 많이 늘어나게 됐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Q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Q는 당연히 퀀텀한 문제를 퀀텀하게 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퀀텀 컴퓨터가 쉽게 해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 시뮬레이션을 양자 컴퓨터로 하게 된다면 고전 컴퓨터보다는 훨씬 더 적은 리소스를 들이고도 뭔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이 나온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됐어요. 결국에 인공지능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거는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면 행렬 연산이 엄청 느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엄청난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연산량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인공지능들의 산물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기술이 발전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등하게 같이 가야 우리가 그 산물을 잘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쇼 알고리즘 같은 게 나온 건 좋은데 뭐 다른 알고리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하드웨어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터의 여러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퀀텀 컴퓨터 이제 양자 분야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좀 주요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는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죠. 그리고 퀀텀 센싱, 실제로 양자 현상을 활용해서 어떤 센서의 민감도를 올리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퀀텀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는 양자 통신, 양자 정보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컴퓨팅이겠죠. 그러면 이런 피상적인 얘기들은 다 좋은데 실제로 양자 정보가 뭐고 어떻게 저장을 하길래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플랫폼을 기존의 고전과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양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고전 정보하고 저장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고전 정보들은 그때 처음 어떤 스테이트가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이 n가지 집만 이제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보에 대해서. 하지만 양자 정보라는 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중첩, 얽힘, 간섭이라는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핵심 양자 현상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간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양자 중첩
얽힘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에도 이제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라고 해서 계산 속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의 n제곱짜리 연산을 한 번으로 줄였다. 이거는 이제 지수적인 속도 증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쿼드라틱 스피드업이라는 거는 이제 컴플렉시티 위에 지수를 뭐 반으로 나누든지 3분의 1로 나누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n 제곱이었는데 n으로 줄였다. 그것도 많이 줄인 거긴 한데 익스포넨셜 스피드업보다는 못하긴 하죠. 그래서 모든 퀀텀 알고리즘이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을 가진 건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 증명된 거는 이제 퀀텀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거하고 쇼 알고리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 쿼드라틱 스피드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자 중첩 현상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죽으면서 살아있는 고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할 때 죽으면서 살아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원래 에르빈 슈레딩거가 이 양자 현상을 제안을 했는데 그 자기 이론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낸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가장 양자 현상을 잘 설명을 해주는 예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은 1시간 뒤에 반반 확률로 죽거나 산다 그러면은 그 상태를 죽으면서 살아있다라고 보자라는 어떤 물리적 관점을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양이 같은 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없나? 이제 제가 평광이라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평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빛을 내보낼 때 빛이 진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진동을 할 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진동을 할지 아니면 가로 방향을 진동을 할지 이렇게 여러 개의 방향으로 진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광판이라는 걸 통과하면은 이 평광판은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만 내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만 내보낸다고 하면은 여기 S1을 통과할 때 수직으로 진동하는 애들만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평광판을 다시 둔다 그러면은 얘는 세로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가로 방향으로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 빛이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한 평광판을 두면은 이 둘이 겹친 평광판이 어두워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평행한 평광판을 두면은 이제 잘 빛이 통과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울어진 평광판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45도 기울인 다음에 이 가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를 시킨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빛이 사실 입자이자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광자라고 해서 딱 한 가지 입자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자를 딱 이 45도짜리 평광판에 통과시킨 다음에 이 가로 방향 평광판으로 통과시키면 과연 이 광자는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이제 될 때마다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 1000번 정도 쏘면은 한 500번 정도는 통과를 하고 500번 정도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 똑같이 준비를 시켰는데도 항상 이렇게 랜덤하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중첩 상태라고 부르자. 가로 방향이면서 그 세로 방향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psi라는 양자 상태를 정의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수학적 표기를 말하면은 이제 0이라는 게 가로 방향 평광, 1이라는 게 세로 방향 평광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개수들이 이제 제곱을 했을 때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이런 상태를 이제 psi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평광판이 이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45도니까 반반으로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살짝 세로 방향으로 조금 더 세웠으면은 더 통과하는 비율이 적어지겠죠. 아니면 좀 더 가로 방향으로 기울였으면 더 통과하는 비율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를 이렇게 어떤 복소수 두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수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복소수는 a 플러스 ib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도가 있는데 c0 제곱 더하기 c1의 제곱이 1이라는 어떤 제한 조건이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빼가지고 세 개의 실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실수를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그리고 i바이라는 이 변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래픽
비유적으로 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양자 상태를. 그래서 이걸 블록 스페어라고 하고 그 양자 정보를 표현하는데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양자 양자 얽힘이란 건 뭘까요? 이제 사람들이 양자 얽힘 하는데 실제로 양자 얽힘이 뭔지 많이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다른 한 분이 이제 빨간 구슬하고 파란 구슬을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손을 맞잡고 구슬을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누가 어떤 구슬을 가졌는지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구를 떠나가지고 한 몇 광년 정도 떨어진 달나라에 가가지고 한 우주선을 타고 한 100년 정도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구슬을 딱 펼쳐보면은 내가 빨간 구슬 아니면 파란 구슬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빨간 구슬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게 파란 구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은 내가 파란 구슬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게 빨간 구슬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의 상태를 알게 되는 순간 상대의 상태를 바로 알게 되는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해요. 근데 양자 얽힘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내가 파란 구슬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파란 구슬을 가졌거나 내가 빨간 구슬을 가졌는데 상대방도 빨간 구슬을 가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을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파란 구슬을 0, 빨간 구슬을 1로 표현을 했을 때 둘이 확률이 반반으로 나뉘고 0, 1 아니면 1, 0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걸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게이트란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전기전자공학부를 다니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이제 논리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제 AND나 OR 게이트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고전 컴퓨터는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도 이런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블랙 스페어는 이제 하나의 큐비트의 상태를 조정을 하는 거죠. C0, C1을 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2큐빅 게이트는 이제 나와 상대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와 상대방의 상태를 조정을 하는 양자 얽힘을 만드는 게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이제 양자 얽힘 게이트 같은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비교적으로 만들기 쉬운 게 원큐빅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하고 양자 얽힘을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베이스까지 가해서 양자 간섭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뭐냐? 이 게이트를 잘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양자 상태를 잘 구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U 같은 거는 이제 하나 엄청 빠르긴 하는데 한 번에 하나의 연산밖에 못하죠. 그 안에 코어가 요즘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병렬 연산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코어 하나는 한 번에 하나의 연산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일 못하는 코어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가지고 그걸 병렬 연산하는 게 GPU고 그래서 AI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상태를 중첩을 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큐비트마다 0과 1을 반식으로 이제 중첩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게이트로 계산을 해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양자 컴퓨터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렵냐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제 양자 얽힘 게이트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걔를 구현을 했을 때 둘이 이제 양자 얽힘이 잘 돼야겠죠. 근데 이게 양자 상태라는 거는 어떤 한 놈만 딱 정해져서 얽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하고도 막 얽힘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얽힘 상태를 만들면 점점 얘가 환경하고도 얽혀가면서 정보를 잃어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디코어런스, 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는 내가 예를 들어서 CD에 뭔가 저장을 했다 하면은 그 정보가 사라져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게 얽힘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돼서 그 정보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빅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상황에서의 구의 베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전 컴퓨터는 0 아니면 1, 딱 이 두 가지 상태만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상태들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점점 얽히면서 정보가 오염이 되고 결국에 나머지 다 얽혀놓은 다음에 그 모든 상태로 측정할 확률이 같아지게 되면은 내가 의미 있는 정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를 이제 결 이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결 이름 시간 이제 결 이름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퀀텀 컴퓨터를 볼 때 보기 좋은 어떤 지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코레스 타임, 결맞음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의 양자 정보에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에서 몇 초나 조작을 할 수 있냐, 이게 결맞음 시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게이트를 가할 건데 그 게이트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퍼레이션 타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맞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온 트랩은 10초라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 다른 하드웨어보다 뭐 1000배나 더 걸린다. 그러면 사실 가할 수 있는 게이트 개수는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제 피델리티라는 거는 이제 1큐빗 혹은 2큐빗 게이트의 정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내가 양자 얽힘을 모든 큐비트에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럴 수 없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이제 커넥티비티가 중요하고, 또 스케일러비티라는 거는 이제 큐비트 수를 얼마나 잘 늘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어도 얘를 100큐비트에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 사실 그 슈어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100큐비트에서 멈춰 있다 그러면은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큐비트를 잘 늘릴 수 있는가도 어떤 하드웨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만한 거는 이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이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적으로 어떤 큐비트를 구현을 하는 건데, 이 초전도체를 통해서 큐비트를 구현을 하고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 분야에. 그래서 회로 설계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회로를 설계를 해야 이 큐비트가 뭐 결맞은 시간이 좀 길어지든지 아니면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가했을 때 오리율이 좀 낮아지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맞은 시간이 100에서 10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기 때문에 뭐 10의 마이너스 3제곱초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피델리티는 이제 충실도라고 부르는데 걔가 이제 99.99%, 그리고 투큐빅 게이트가 99.9%, 그리고 리드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측정을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측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측정을 할 때 1% 정도의 오차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얘는 10 나노세컨드,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이제 초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엄청나게 짧은 오퍼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클락 레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리드아웃 에러가 큰 게 문제고요. 또 지금까지 실행된 알고리즘은 보통은 100큐비트 정도면 그래도 잘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이제 많은 이제 대형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 IBM, 리게티 같은 회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닐링이라는 거는 이제 퀀텀 게이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의 컴퓨팅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지만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D-Wave라는 회사도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아이온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얘는 실제로 원자를 이제 이온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걔의 스핀 상태를 이제 큐비트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얘는 결맞음 시간이 10초나 돼요. 그래가지고 초전도 컴퓨터보다 거의 1000배 정도 되는 결맞음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피델리티도 좋습니다. 99.99%, 그러니까 9가 하나 더 붙었죠. 그리고 큐빅 게이트는 99.9%, 리드아웃은 99.99%. 근데 문제는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 1000배가 더 깁니다. 그래서 가할 수 있는 게이트 개수는 비슷해요. 그래서 피델리티는 좋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는 컴퓨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사실 50큐비트가 제일 큰
양자 컴퓨터로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말고도 컨티넘이라고 해서 얘는 비상장 회사이긴 한데 얘가 56큐비트인가 구현을 했고요. 아이온큐는 걔네보다 그 큐빅 개수가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큐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 좋은 게 스케일리비리티라서요. 뭐 셔틀링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큐빅 개수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 100큐비트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확도도 좋은 큐빅인데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뉴트럴 아톰이라는 거는 이제 중성 원자라고 해가지고 아까는 그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않은 이온을 썼는데 얘는 이제 중성 원자를 써가지고 얘는 뭐 그 광학 트랩하고 뭐 마이크로웨이브 트랩까지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 중성 원자의 스핀 같은 거를 퀀텀 스테이트로 활용을 합니다. 얘는 포엘스타인이 1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 큐빅 게이트나 투 큐빅 게이트는 좀 피델리티가 조금 더 낮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근데 얘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스케일리비리티가 정말 좋아서요. 여기서는 지금 1000큐비트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칼텍에서 6000큐비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아까 커넥티비티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초전도 큐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격자 형태로 큐비트를 두면은 양옆에 있는 양옆 위아래로 있는 걔네들밖에 얽힘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얽힘을 만들기가 어려운 하드웨어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아이언 트랩하고 그 중성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올투올 커넥티비티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두 큐비트를 골라서 얽힘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NV 센터라든지 아니면 광학, 포토닉 큐빗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던 마요라라는 큐빗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생태계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여러 QPU 회사들이 이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에러라고 하는 거하고 FASQ 에러라는 게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제일 시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원 큐빅 게이트하고 투 큐빅 게이트의 정확도예요. 쇼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4에서 15승 사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그 오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현재 지금 하드웨어 큐빅들은 마이너스 2승에서 3승, 그러니까 99.99, 99.999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9가 15개는 있어야 쇼 알고리즘이라는 실제 실용 활용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로 올리는 거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폴 톨러런트 그리고 에러 프랙션, 그러니까 오류를 줄인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양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아까 쇼 알고리즘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쇼 알고리즘이 지금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14제곱에서 15제곱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그 양자 이득을 보인 알고리즘들은 여기에 있어요. 뭐 HHL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에 쓰이는 소프트백도 머신, 그 SVM이라든지 뭐 회귀 분석, 아니면 PCA, 쇼 알고리즘 이렇게 여러 수학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로 실현을 못했습니다. 오류가 커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에러 커렉션, QEC라는 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자 컴퓨터를 돌려봐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양자 컴퓨터를 몇 번 돌려봤는데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QEC 코드가 들어가지 않고 파는 컴퓨터들은 사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VQA라든지 뭐 VQ 그리고 퀀텀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수학적으로 이득을 보는 알고리즘들은 현재 컴퓨터가 돌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 싶은 시대는 이제
FASQL이라고 해가지고 fault tolerance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오류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 QEC라는 코드가 적용된 양자 컴퓨터들이 나온 시대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4제곱, 15제곱 정도 가지려면 꽤 오래 걸리긴 할 텐데 IBM에서 이제 올해 말에 룬 프로세서라는 걸 이제 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은 이 뒤에 IBM의 김보상 과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러 커렉션 코드가 뭔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고전에도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가 0 아니면 1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게 완전히 이 정보가 0을 보내면 그대로 0으로 가고 1로 보내면 1로 가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통신 환경에서 전자기파 같은 너무 많은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를 repetition 코드, 그러니까 반복 코드라고 해가지고 0을 3개를 보내요. 그리고 1을 한 번 보낼 때 1을 3개를 보냅니다. 그러면 오류가 여기 하나가 끼더라도 010으로 왔으면 얘는 원래 000으로 보내겠구나. 101로 왔으면 얘는 원래 111로 왔겠구나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측정되는 걸로 이제 하나의 그 로지컬 스테이트를 만든다. 이런 것이 repetition 코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클래시컬하게는 이제 0이 1로 바뀌거나 1이 0으로 바뀌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퀀텀 스테이트로 보면은 얘는 아까 블랙 스퀘어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아니면 양옆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바뀌는 걸 빅 플립 채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바뀌는 걸 베이스 플립 채널이라고 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방향을 더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향의 채널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세 번째가 디폴라라이징 채널 이거는 아까 결이름 채널이에요. 양자 정보가 점점 이제 정보를 이동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이라고 써놨는데 파이가 완전 랜덤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정보적인 정보를 뭔가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 댐핑 채널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에러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리퍼시테이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양자적으로는 이제 쇼업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 3개짜리로 이제 하나를 보정을 했으니까 이제 베이스 플립 채널까지 고려를 해서 3개를 다시 3개를 해가지고 3의 제곱 9개의 큐빗을 써서 하나의 에러 커렉팅 코드 큐빗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예를 들어서 3개로 인코딩했으면 오류 확률이 좀 많이 줄겠지만 5개로 인코딩하면 오류율이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큐빅 개수를 엄청 많이 돌려가지고 그 큐빗을 많이 쓰면은 그 에러 커렉팅의 오류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활용을 한 게 서페이스 코드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퀀텀 로우 덴시티 프로젝트 이제 QLDPC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그 다른 테크닉을 써가지고 오류를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QE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EC가 실제로 하드웨어로 시연이 됐나 이걸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2024년 구글 밀로 구글 측에서 이제 소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걸 보였어요. 이제 초전도 컴퓨터에서 그 QEC 코드를 써가지고 오류를 현저히 낮췄다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FTQC 에라를 사람들이 점점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M도 이제 질 수 없죠, 경쟁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로스 코드라는 QLDPC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류를 줄인 프로세스를 올해 안으로 내보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고전 컴퓨터의 구조에서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어떤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마이크로 아키텍처, 전기전자에서는 이제 아키텍처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겠죠. ISA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기전자에서 이제 막 어셈블리어를 써가지고 이런 그 C 언어 같은 거를 이제 코드 같은 걸 어셈블리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다시 기계로 만든 다음에 CPU를 돌리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퀀텀 컴퓨터는 어떤 상태냐? 이제 어떤 디바이스 컨트롤 위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피지컬한 예를 들어서 이제 초전도라든지 아까 말한 아이온 트랩이라든지 중성 원자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아키텍처 위에 있겠고 그 위에 이제 QEC가 올라가야 우리가 원하는 걸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QEC가 잘 안 돼요. QEC를 성공한 회사가 QEC 근데 중성 원자 이런 데서는 좀 하고 있고요. 아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빅 개수가 너무 작아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QEC가 되고 나서야 이 위에 양자의 어셈블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위에 올라올 수 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QEC가 이제 하드웨어로 많이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왔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낸 Assessing Requirements to Scale to Practical Quantum Advantage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얼마 만에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초단위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QQ 퀀텀한 문제들을 퀀텀 컴퓨터로 풀게 되는 거 퀀텀 다이내믹스가 여기 있겠죠. 근데 여기 세모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마이로나 큐빗이고 여기 네모에 있는 것들은 그 초전도 큐비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들은 이제 이온 트랩 아니면 중성원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중성원자나 이온 트랩은 그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 길잖아요. 게이트를 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풀어도 1000배 정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가지고 퀀텀 다이내믹스를 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1초 정도 걸리는데 이온 트랩 같은 거는 1000초 정도 걸리고 그리고 팩토링 아까 말하는 쇼 알고리즘 되겠죠. 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더라도 10의 5제곱초 그러니까 10만 초 정도 초전도가 풀 수 있고 그리고 이온 트랩이나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그거에 1000배 해가지고 1억 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퀀텀 케미스트리 이건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양자 시뮬레이션들을 돌리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팩토링보다 조금 더 걸리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들을 풀 때 피지컬 큐빗이 얼마나 필요하냐 QEC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밀리언 큐빅 정도의 단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연세대 재학생이 있으시다면 잠깐 이제 동아리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양자 컴퓨터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그럼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거나 이쪽 분야로 좀 가고 싶다 하면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떤 스텝을 밟아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보여주자면 이제 한국에서 퀀텀 코리아나 아니면 연구단 같은 데 경험도 많이 했고요. 기업 미팅이나 이제 성균관대에서 주최하는 양자정보과학 여름학교 아니면 노르마 경순대회나 이거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교랑 이제 같이 저널 클럽도 이제 했었고 그리고 매주 저널 클럽 같은 것도 열고 이건 대만 대학교랑 같이 쿼텀 해커톤 같은 것도 나와서 저희가 1, 2, 3등 다 탔고요. 그리고 MT 같은 것도 같이 했고 그리고 저희 학교 안에 또 커리큘럼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은데 양자 역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공부하면 좋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선형대수를 제일 잘 알아야 되고요. 선형대수를 안 다음에 이제 양자 정보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양자 컴퓨팅 입문과정 IBM 러닝 코스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 팀도 만들고 있다. 스터디 팀도 만들고 있고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주는 이제 공부를 했다 배지 같은 것도 주니까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양자정보 동아리 연합회라고 해서 저도 이거 초기 창립 멤버였는데 이제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고려대랑 연세대랑 디지스트 다 모여가지고 양자계가 워낙 좁으니까 서로 이제 정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방학 직전에 모집 중이니까 동아리가 모집 시즌이 되면은 이제 그 Q&A 톡방에 이제 모집 글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톡방 나가지 말아주시고 이제 가만히 있어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